사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강연하는 거는 사실 처음이라서 이게 제가 혹시나 결례를 범할 수도 있겠다. 근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어도 좀 널리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모태 불자예요. 마이크 안 들리나요, 혹시? 지금 마이크 안 되나요? 상대상에 올라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걸로 지금 기대하는. 마이크가 지금 안 켜졌나? 안 켜졌나? 예. 되죠? 예. 네, 잘 들리네요. 잘 들리나요? 예. 이것도 그럼 이쪽에다 달았어요. 예. 예. 저는 그 모태 불자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 딸을 낳았어요. 누이가 3명인데 원래 대전역을 나오시고 또 한국은행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던 그 당시는 되게 초 엘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저기 석교동에 있는 복전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일 불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난 사람이 이제 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하나의 아들을 낳으려고 하다가 여자 동생을 낳고 그리고 막내 남동생. 그래서 2남 4녀입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브라보콘 항상 일요일마다 데리고 가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 브라보콘 사고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절에 다녔었습니다. 근데 저는 결혼을 하는데 저희 또 천은 천주교 신도가 있어요. 천주교. 아주 독실한 그 천주교 집안에서 그래서 저희 선친은 사실은 이제 되게 조계종에서 좀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시는 그 불자였고 그래서 뭐 신도회장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셨고 근데 또 첫 장인어른은 또 천주교회에서 그 신도회장을 대단히 오래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다 이제 둘이서 결혼을 하는데 종교 전쟁이 날 뻔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선친이 먼저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러다가 결혼을 서둘러서 하는데 결혼식 장소를 둘러싸고 조금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던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근데 제가 첫 이제 장남 아들이고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랬죠. 그래도 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옛 기억에 그래도 대전에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언뜻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나서 그 당시 저는 이제 삼성 제1기획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에서 이제 뭐 삼성생명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결혼을 해도 전혀 무방한데 대전에서 결혼을 꼭 해야겠더라고요. 대전에서 결혼을 꼭 해야겠어. 뭐 그런 과정에 결혼식 문제를 가지고서 장인어른이랑 둘이서 이제 쫙 옥신각신 하다가 자 그러면 2번 하죠. 2번 하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우리 저기 장인어른이 장소를 결정하시고 대전에서 하는 결혼식은 제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서울에서 금요일 날 정확하게 오후 12시에 서초동 성당에서 결혼을 1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둘이서 롯데월드 가서 결혼 웨딩 사진을 찍고 그리고 빠이빠이 내일 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전에 저희 선친이과 저희 어머니하고는 대전 예식원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왠지 거기서 좀 절에서 하자고 하면 완전히 종교 전쟁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대전 예식원에서 제가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서로 간에 각자의 종교 생활 보장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절도 가고
천주교에 가서 항상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는데 딸이 세종초등학교 부속초등학교라는 학교를 갔는데 거기는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재밌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 이런 거에 굉장히 뭐라 할까요? 아주 즐겁게 그렇게 즐겁게 하던.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 종교의 자유 인정하니까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식구가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제 한 집에서 이게 동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 딸이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진짜 중2병이라고 하는데 무서울 정도로 방황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사립초등학교 갔으면 그냥 쭉 사립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계 학교로 애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 동네에 일반 학교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또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제가 다 준비를 했는데 선화초등학교 이런 걸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 학교 동네에 있는 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넓은 세상을 본 거예요. 세종초등학교에 거기에 소위 그 뭐랄까요 마마 보이들만 있다가 여기 막 담배 피고 그 언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XX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패싸움하고 뭐 이런 거에 이제 공주가 된 거죠. 여기서 그 소위 좀 껄렁껄렁한 애들이 굉장히 이뻐하는 공주. 그거 속에서 좀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 제 처가 좀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병, 저도 몰랐는데 이제 어느 날 병원 갔더니 이제 큰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암이었어요. 그래서 제 처는 그러니까 2013년에 이제 하늘로 갔습니다. 2013년 3월 달에 이제 하늘로 가고 딱 4월 달에 하늘로 가고 제 처가 그 아산병원에 이제 장기 입원을 하러 들어간 날 저는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3월 13일 날 제 청와대에 그 근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제가 케어를 못 하잖아요. 예? 와이프를. 그래서 아산병원에 갔고 저는 아산병원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했죠. 그렇게 하면서 하늘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쭉 열심히 이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그리고 2016년에 제가 이제 돌아와서 대전에서 뭐 정치적인 생각 왜 정치를 하기 시작했냐 사실은 심심하더라고요. 사실은 심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 와이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내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러면서 왠지 뭐 정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뭔가 득표 활동을 또 하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교회도 가서 또 명함도 나눠주고, 응? 또 절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려는 그런 순간에 딸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까지도 사실 대단히 이제 방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따님은 한 분밖에 안 두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딸 하나입니다. 근데 이 딸아이를 대신해서 저는 딱 한 군데만 갔습니다. 그 서대전 성결교회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딱 한 군데 서대전 성결교회에 가서 사실은 처음에는 특표 때문에 갈까 하다가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을 고쳐잡고 딱
딱 한 군데 거기에 가서 나는 이제 딸이다. 우리 딸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그 어린 시절, 그 시절에 아빠가 딸이 돼서 열심히 기도하면 이 아이는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전 딸의 마음으로 계속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비록 정치적으로 실패는 하긴 했었지만 그 이후로 그 성결교회는 항상 시간이 될 때마다 갑니다. 물론 저는 아직은 모태 불자이기 때문에 불교 신도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쭉 성결교회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정말 아이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결혼 생활도 하고 지금은 굉장히 그 서구에서 아주 멋진 신랑과 함께 둘이서 또 저는 두 손녀의 할아버지입니다. 사실은 사고 쳤어요. 우리 딸아이가 25이니까 사위는 26이고 지금 사위는 저기 신탄진에 있는 그 철도 차량 정비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있습니다. 둘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살짝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니지 않을래? 했더니 아빠 나는 아직은 모르겠어.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신생활을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교회에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결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이제 머리를 깎게 됐어요. 그냥 깎은 지 이제 열흘밖에 안 되는데 저는 불교 법사였다가 기독교로 돼서 이정훈 교수 있거든요. 예. 이정훈 교수와 똑같아요. 그러세요? 네. 저는 사실은 우리 딸내미한테 이제 이거 좀 위로받으려고 아빠 이렇게 머리 깎았는데 나이 들어서 그랬더니 처음에는 중절모로 쓰고 이게 딱 이걸 벗는 순간 딸내미가 아빠 딱 어울려. 딱 어울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모자 벗고 이렇게 지금 그냥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머리를 깎았냐고. 그러니까 몰라보는 사람도 많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이상하네. 근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높은 양반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알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84년도부터 대학 생활을 서울에서 했는데 솔직히 중구를 보면은 약이 올라요. 정말 약이 올라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중구는 잘 나갔었어요. 물론 절대적인 그 발전치는 지금 대비해서는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중구는 정말 잘 사는 데. 저는 중앙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제 5학년 때 6학년 때는 특히 5학년 때 반장들이 여자 5, 남자 5이었어요. 10명이나. 왜? 치맛바람 때문에. 그래서 뭐 반장들이 그렇게 이제 많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고 또 부잣집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런데 뭐 도청 가고 시청 가고 법원 가고 검찰청 가고 경찰청 가고 다 간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나가는 동안에 남아있는 거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플라타나스 나무. 이 어두운데 오히려 빛을 가리는 플라타나스 나무. 그것만 많이 남았고. 그리고 점점 이 녹슨 지붕. 그리고 점점 많아지는 게 있어요. 솥대, 무당집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전봇대 전선들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중앙과 수도권과 이 지방과의 지역 균형 발전도 문제지만 사실은 지역 내에서 이 잘 사는 신도심과
이 구도심과의 이 균형,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장훈 시장하고도 이제 가끔 통화를 하면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이거는 같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지방시대라는 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인연이 돼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만들려고 4월부터 검찰총장 그만두고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선 때에는 전략기획팀장을 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김병준 위원장하고는 한 2, 3년 전에 세종시에서 출마를 했을 때 그때부터 굉장히 좋은 관계를,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만남을 주선하게 된 그 단추를 만든 게 접니다. 예. 제가 지금 보훈처 장관으로 있는 박민식과 저랑 같이 일을 했거든요. 캠프 일을 하면서 김병준 위원장을 박민식 장관과 조인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후보와 만나게 됐고, 쭉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대통령을 만들어주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인수위가 구성되고 김병준 위원장이 인수위의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제가 찾아갔죠. 위원장님, 제가 한번 지방시대 이거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해보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냥 박사 논문을 이제 위원장한테 보여드리고, 한 걸 드리고, 제 박사 논문이 뭐였냐면, 사실 작년 8월에 논문이 통과돼서 박사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박사가 되는 것도, 공부한 것도 사실은 심심해서 밤에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석사를 201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쭉 이수 박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주제가 도시의 정주 여건이 청년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연구 과제로 채택을 해서 그거를 논문을 썼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딱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그래서 이제 제가 기획 운영 실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60명의 그 우리 멤버들과 함께 처음으로, 인수위 사상 처음으로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 문제가 하나의 주제로 책정이 되어서 그걸 60명이 했던 거죠. 거기에는 6명의 국회의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 주로 학회장급의 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지역의 대표, 지역의 대표로서 육동일 교수가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 공무원들, 각 시도에, 14개 시도에 지방 공무원들이 파견 나왔고, 그 다음에 부처, 기재부를 포함해서 행안부 등등의 그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제 캠프에 있었던 친구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총괄 지휘하면서 한 60명을 거의 60일간 그렇게 같이 작업을 해서 처음으로 이런 균형발전 관련된 국정과제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6번째 국정목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이 지방시대, 그러면서 거기에 10개의 국정과제를 채택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9번째가 골목상권 문제입니다. 골목상권 문제고, 그거를 골목상권에,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역의 자생적인 역량을 키워서 골목을 키워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거를 하는 기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데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금 골목상권 옆에 있잖아요. 골목상권 옆에 있잖아요. 대전 원도심에 골목상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그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골목상권을 키워야 된다라는 국정과제, 이거를 추진해야 되는 주체입니다. 근데 이게 떠나가는 거죠. 유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신세계백화점 옆에 있는 엑스포 타워인가요? 이게 백화점 옆에, 대기업 옆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국정과제와 전면 배치되는 일들이죠. 전면 배치되는 일들. 그러니까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근무 여건 얘기를 합니다. 근무 여건 되게 저가 알기로도 좀 오래된 건물에서 좀 낙후된 거는 사실인데, 저는 이제 공직자에게서는 근무 여건은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공직자에게서는. 근무 여건이 문제라면은 우리나라 혁신도시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예? 저기 진주 가고, 나주 가고, 진천 가고. 그 서울서 하는 게 훨씬 더 제일 좋잖아요. 예? 서울서 사는 게. 근데 이 어쨌든 가긴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근무 여건, 제가 보기엔 거의 이유가 근무 여건인 거예요. 예. 그 근무 여건 때문에 뭔가 이전한다는 거, 물론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배려되고 보상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근무 여건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이건 물론 근무 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좀 풀고 이렇게 서로 간에 협의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만, 이 기본적인 문제, 그건 뭐냐면 위상 문제예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상의 문제. 그거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지금 상급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는 한 17개 정도의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이 있는데, 그 유관기관에 그 중에서는 보통 빅3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하나 있고, 그리고 기술보증보험, 기보라고 하잖아요. 기보가 있고,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어요. 근데 위상이 다른 거예요. 기보하고 중진공은 무지하게 위상이 높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되게 떨어져요. 근데 이 왜 떨어지느냐? 이 중진공과 기보는 정책 결정의 주체고, 그리고 이 금융 기능을 갖고 있어요.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문제가 있을 때 5천억의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1조 발행한다,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에서 중소기업도 중요하고 벤처기업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문제, 시장의 문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여기를 되게 키워줘야 돼. 예, 여기를, 어차피 이거는 더 커져요. 예? 더 커져요. 지금 100명도 안 되는 조직에서 지금 처음 출발할 때 30명인가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거의 이제 500명 가까운 조직. 이게 앞으로 1000명 이상 될 조직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위상이 커지고 역할이 많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 기능을 부과해 주는 거. 자,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 금융. 또는 시장에 문제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기금. 이런 것들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게 막혀 있어요. 사실은 인수위균형발전특별회에서 이 부분을 대단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한 친구 나왔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지금은 높은 직위에 있는데, 그 다음에 대전시에서도 이제 나와 있었고, 저희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했고, 인수위에 저희들의 제출한
그 국정과제에는 이 금융의 문제가 실려 있어요. 근데 이제 손 털고 저희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최종으로 발표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네, 없어졌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부처가 중기부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좀 커지는 거, 금융균형이 있다는 거는 조금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통제가 안 되거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워낙 그 기관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벤처 중기부에서 자꾸 통제가 잘 안 돼요.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커지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막을 거예요. 근데 요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이제 박성효 이사장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일 거예요. 어려운 싸움일 거고, 이거는 뭐 중기부에서 오케이 받아야 되고, 이게 대단히 어려운 싸움일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직원들이 올라가죠. 급여 수준이. 금융균형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위상이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또 그 내에서 맞춰줘야 되니까 또 올라가고,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하지 근무여건 좀 후지고 이거보다는 조금 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더 많이 받는 게 더 좋잖아요. 직원들은. 근데 그 문제가 장벽에 이제 봉착이 됐을 겁니다. 박성희. 그건 이제 알게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근무 여건 때문에 이전을 하는 거, 그것도 한 몇 년간 좀 이게 묵혀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나서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 1인실부터 시작을 해서 촉발돼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본질적으로 이 위상을 높이는 문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확실하게 좀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저는 그거를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사실 그걸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머리를 깎고 투쟁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또 일을 또 그걸 하고 있어요. 비상근이라서, 약간의 프로젝트 용역료를 받는 그런 상황, 어정쩡한 상황이지만, 어차피 지금 바깥에 있는 그 공무원이 아니신 분, 어공들은 지금 현재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기 때문에 TO가 현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비상근 역할을 하면서 이정현 수석, 옛날에 이정현 당대표가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제 거기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에 거기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같이 이 양반하고 같이 이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드는 작업을 할 거고, 뭐 그런 와중에 제가 아직까지는 민간인 신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깎고 투쟁을 하는 건데,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위상을 올리는 문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그게 있는 동안 실현될지 않을지는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삭발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위상은 높여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게 대전에 낙수 효과가 생긴다. 금융기관이 돼야지 대전에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그런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머리를 민 겁니다. 그런 문제. 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아울러서 두 가지 문제에 굉장히 좀 올인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어차피 예측이 되었던 문제였고, 근데 하다가 지금 터진 게 된 거고, 저는 중구에서 태어나서 중구민으로서 앞으로 중구에서 일을 한다는 그런 각오에서 두 가지 문제. 대전 중구를 문화도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문화도시. 좋은 얘기입니다. 문화도시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그 기저에는 대단히 이제 과거 향수적인, 그래도 한 80년대, 90년대에 가서 중앙로에서, 홍명상가에서 뭐 했던 그 기억, 그거 살리고 보문산 소풍 가던 기억, 이 속에서 이제 문화도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거 되게
이제 어르신들, 대부분 50대 이상의 분들이 되게 이제 문화도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문화도시로 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거는 도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전 중구는 금융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금융도시.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금융기능의 어떤 뭐 부가, 이건 반드시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 금융 중심의 지역은행, 대통령 공약입니다. 대통령 공약이에요. 이거, 저는 그 본사를 중구에 두고 싶어요. 어딘가에 본사는 둬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게 보면은 서구 아니면 유성구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네? 본사를 둔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런 것만큼은 좀 과거의 충청은행을 다시 만들자는 얘기 아니라 그래도 충청은행에 있었던 중구에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이 은행이 같이 중구의 원도심에서 있을 때 중구는 달라진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은행 관련돼서 저희 위원회 활동도 하고 글도 쓰고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는 뛰어다니고 하는데 이 은행은 새로운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새로운 금융이 필요하다면 꼭 새로운 금융을 만들어야 된다면 저는 대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대전이 완오브댐이 아니라 저는 새로운 금융이 필요하다면 그 유일한 도시가 대전이다. 왜? 새로운 금융은 저는 이게 무슨 뭐 마을 금고도 아니고 뭐 카카오뱅크도 아니고 과거의 충청은행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금융은 실리콘밸리 금융그룹 같은 은행이에요. 우리는 실리콘밸리라는 데를 굉장히 많이 탐하죠. 모든 도시가 그 실리콘밸리를 마치 우리가 실리콘밸리처럼 나아가야 된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도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실리콘밸리에는 그 성공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첫째가 기술이죠. 1939년인가 피레패커드가 거기서 창업하여서 그 이후로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명멸하면서 그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죠. 그게 IT, 바이오,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이 벤처 기업들이 살아나고 또 망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술 인프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스탠퍼드 대학교라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의 많은 그 인재는 스탠퍼드에서 사실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또 하나, 금융이에요. 실리콘밸리 금융그룹. 요 3자가 있었기에 실리콘밸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대한민국엔 실리콘밸리 금융그룹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있는다면,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하나가 필요하고, 근데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은 저는 두 군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서울 또는 판교. 거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서울, 판교, 그거는 너무도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기는 일이에요. 지방도 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있을 수 있는 다른 한 도시, 그게 대전인 거예요. 대전엔 카이스트가 있어요. 대전엔 카이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혁신 여건, 산업 여건, 연구, R&D 여건 등등 혁신 역량에서 타 도시의 추격을 불허하는 월등한 일이에요, 이가. 그 여기에 카이스트,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충남대학교나 등등에서 뭐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카이스트. 근데 카이스트가 한 10,000명 정도의 지금 현재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한 2,000명 정도가 배출이 어쨌든 될 것 같아요.
근데 창업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한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예?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창업을 해서 가는 곳이 어디냐, 그게 판교예요. 왜? 돈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창업부터 시작해서 IPO, 그러니까 그 기업 공개까지 여기를 정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금융이. 그 금융은 우리 뭐 충청은행처럼 뭐 이렇게 3천억이 이런 거는 답이 안 나오고 산업은행 같은 데에서 국책은행에서 10조 쏘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거예요. 10조 쏘고 만약에 하면은 또 수출입은행에서 하고 하지 얼마 전에 저는 강석훈 지금 산업은행 회장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갖고 이렇게 며칠 전에 머리 깎기 전에 만났는데 빨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빨리 가라고. 이거 은행. 빨리 하자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정말 실리콘밸리 금융그룹 같은 그런 은행을 이제는 만들어야 될 때다. 만들어야 될 때다. 과거에 뭐 충청은행 같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만들어지되 그렇게 이런 개념의 은행이 만들어지되 그 본사는 중구에 뒀으면 좋겠다. 왜? 그래도 중구에 옛날에 충청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응? 은행동에 은행이 있어야지 뭐 다른 데 은행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응? 응? 그래서 저는 중구는 정말 금융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금융그룹 그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금융기능 이 대전본사 은행의 금융기능 이 됐을 때 원도심은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보다는 좀 더 비중은 떨어지지만은 저는 이게 중구에 보훈 친화 도시를 좀 만들고 싶어요. 보훈 친화 도시.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제 이 빡빡머리로 원래 박민식 장관을 만나게 했는데 양반이 급한 일이 있어갖고 거기 정책보좌관하고 비서실장하고 같이 이제 노닥노닥거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도 이제는 영웅을 좀 기억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웅이 그냥 무시되고 방치되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또 이상해지고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 영웅을 진짜 존중하고 기억하고 우대하는 영웅을 기억하는 도시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시범 도시를 몇 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응? 거기에 이제 으뜸으로 이제 이 대전이 사실 제가 이제 우리 황성진 장로님한테는 이게 이 문제에 있어서 대전의 어떤 그 자료가 될 수 있는 거 제가 따올 테니까 어떤 논리로 가져가야 될지 어떤 팩트에 입각해서 대전을 해야 될지 요거 좀 모아달라고 했는데 정말 그래요. 대전, 뭐 대구, 뭐 부산 어쨌든 간에 이런 데다가 좀 환경 친화 도시가 있듯 또는 평생 교육 도시가 있듯 보훈 쪽에서 보훈 친화 도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게 대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거는 꼭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하여튼 쪼아서라도 박민식 장관과 등등등 쪼아서라도 그거는 물론 그게 무슨 예산이 엄청나게 많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적어도 이런 스토리들 개발하고 교육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뭐 보훈도시 만들게 되면 맨 그 무슨 건물 짓고 이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스토리 발굴하고 도대체 누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야, 이 동네 대전은 이러이러한 영웅들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진짜 호국 열사들이 있었고 또는 꼭 호국 열사 6.25 때 참전 베트남 참전만이 아니잖아요. 산업역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영웅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잘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 보훈 관련돼서는 유성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그 메모리얼 파크, 현충원 메모리얼 파크,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 내에서 첫 삽을 좀 떴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지금 전혀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도 좀 이렇게 그 뻔한 그 뭐랄까, 뭘 어디서 이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낙후된 거를 교체하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얘기들. 그냥 돈만 쓰는 것들, 이런 것들에 좀 매몰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쪽 보훈처의 입장을 봤을 때. 근데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 메모리얼 파크, 저는 개념이 뭐냐면,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현충원 둘레길이 대단히 좋거든요. 현충원 둘레길의 개발과 아울러서 정말 어떻게, 마찬가지죠. 보훈 친화적인 그런 여기로 스토리가 있는 그런 파크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여기 대전시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대전시의 생각은 뭐, 보훈병원 저 신탄진에 있는 걸 이쪽에도 옮기고,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거든요. 예, 병원을 넘겨서 여기다가 병원 짓고, 뭐, 이렇게 되면은, 보훈처가 무슨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재부에서 그냥 킬이거든요, 그런 건. 그러니까, 이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의 특성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제한이 들어가고 좀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방위사업청이 왔잖아요. 방위사업청이 왔는데, 사실 그것도, 우주항공청 문제, 항공우주청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항공우주청이, 저는 요번에도 정부 부처, 조직법, 정부 조직 개편안에 보면은 우주청 없어요. 예? 재외동포청은 신설은 있어도 우주청은 아직 없어요. 그거 대단히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때 민주당 그렇고 막 우리 대전은 우주청 만들어지지도 않은 우주청 계획도 안 서 있는 우주청을 얘기를 해요. 그 사실 그건 언제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 어? 네. 근데 그 당시에 2022년도 1월인가 막 그랬을 건데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대통령이 가긴 가야 되는데, 대전에 가야 되는데, 무슨 이슈냐 했더니 대부분 우주청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청에 대한 뭔가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제 뭐, 정말 그 우주청에 대한 대안 아니면은 올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정도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상황실에서, 권영세 위원장 밑에 상황실에서 전략위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바로 옆방에 이제 그 정책 메시지를 총괄하는 그 강석훈, 그 당시 지금 산업은행 회장, 이 양반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어요. 뭔 일 있으면 나 그 양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메시지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 양반한테, 그때는 또 이장우 시장은 후보잖아요. 한참 이제 선거 뛰는 후보였고. 근데 저는 이제 옆에서 바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우주청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자,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투트랙을 생각을 해야 된다. 투트랙을. 그러니까, 대전은 R&D, 이쪽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고, 그쪽은 그 카이인가? 카이가 이제 사천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산업과 그냥 산업벨트로 가면서 어차피 우주청 한번 뱉었는데 사천 가서 했는데 그걸 또 걷어들일 수 없는 거고 그냥 항공우주청 가고 여기는 R&D 베이스에 국방과학 쪽으로 가자. 그러면 서로 간에 투트랙으로 얘기가 된다. 응?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근데 대전은 관공서 무지하게 좋아한다. 이거에 상응하는, 우주청에 상응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거는 처음에 이제 국세청 아니면 방위사업청.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위사업청도 상당히 좋은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와 플러스해서 사실은 이제 은행 얘기를 좀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대통령이 1월 말인가 내려와서 딱 그 무슨 대회 할 때 딱 그 방위사업청 이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은행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속에서 방위사업청 문제가 어느 정도 통과가 되고 대단히 빨리 갔잖아요. 제가 보다도 굉장히 예상보다 되게 빨리 방위사업청이 결정을 했어. 그만큼 대전은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어차피 갈 거야. 어차피 갈 건데 다른 데 가느니 대전이 영순이거든요. 진짜예요. 그 대전은 그 면에서는 아주 입지적으로 좋아요. 세종보다도 더 좋아해요. 왜? 정주 여건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어디 갈래? 라면 다 거의 대부분 대전일 거예요. 네. 다만 이렇게 되면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 오는 거지. 사실은 대전을 되게 오고 싶어해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수도권에 남아있어야 된다. 그럼 남아있는 게 더 좋겠지만 어차피 이전할 거라면 대전이 최고죠. 그래서 방위사업청이 되게 이제 이전을 서둘러서 이제 하게 된 거. 손드는 거죠, 먼저 빨리. 어차피 갈 거. 근데 방위사업청 이전은 저는 아주 큰 일에 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더 큰 걸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회발전특구라는 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지역균형발전 철학이에요. 정책이에요. 그게 기회발전특구. 이거는 지금까지의 모든 특구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에서 기획해서 그냥 던져준 거예요. 다 지역에다가.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지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지자체장이에요. 지자체장이 주도적으로 나름대로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산업을 결정해라. 그리고 나름대로의 특구 부지 어디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라. 응? 결정해라. 자,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인재 육성 계획.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 학과 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그래요. 예를 들자면은 국방 관련된 인재 대전에 얼마만큼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응? 뭐 이런 인재들 육성 계획까지 포함해가지고 잘 디자인을 니네가 한번 해봐라. 거기에 맞는 그 특화 산업에 맞는 규제를 어떻게 풀어주는 게 맞는 건지 그걸 니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지방시대위원회나 여기 뭐 같이 협의를 통해서 오케이 되면은 그 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를 확실하게 지원해야겠다는 얘기예요. 양도세, 상속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법인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창업주에게, 개인에게 지원을 하겠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간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개인도 어떤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짜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서울에 부동산 값이 이렇게 떠 있는데 집이 2채야. 서울에. 한 채를 팔았는데 한 10억의 수익이 났어. 올라갔어요, 가격.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려면 정말 아깝잖아요. 정말 아깝잖아. 그거를 투자를 해라. 기회발전특구에다. 자, 그러면은 면제는 안겠지만은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주는 거죠. 감면 혜택을 주면 이게 투자해갖고 이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감면 혜택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이 지역으로 오게끔 한다. 이게 기본적인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업이 오고 외국 기업이 좀 오고 그렇게 하는 정책. 예. 그거를
시장이, 지자체장이 주도적으로 짜라, 디자인을 해라. 이게 이제 기업의 발전 특구의 기본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뭐 하나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방위사업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는 방위사업청이 왔고, 저기에 보면은 저쪽에 ADD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이어지는 뭐 안산인가요? 어디 뭐 방위산업 클러스터도 있고, 그래서 국방과학 클러스터, 그냥 대전은 과학의 도시다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특구에 과학의 앞에 컨셉을 부여하자. 국방과학 특구를 만들자. 또는 방산과학 특구가 됐던, 그래서 이 특구를 조성을 해서 좋잖아요. 저쪽에 이쪽 계룡대, 논산, 여기랑 연결해서 한다면 대단히 큰 이 방위산업 벨트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장훈 시장이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거를 진짜 해보고 싶어요. 그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저는 거기에 이제 특위위원으로 계속해서 불려다니면서 그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무조건 전 대전에다가 일바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 어? 이거 다른 거 필요 없고, 방위사업청 올 때부터 시작해서 국방과학 특구로 가자, 이거. 그거를 제가 계속 주장하고 글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저는 앞으로 대전에 있어서 향후 5년 동안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 윤석열 정책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고, 그래도 이장훈 시장이 좀 추진력이 있잖아요. 어? 또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 이제 백업도 하고, 이때 한번 하자는 거지. 예? 이때 한번 하자는 거죠. 은행 만들고, 소상공인진흥원단 만들고, 보건도시 만들고, 기회발전 특구 만들고, 이렇게 가다 보면 대전은 아니, 그 이상으로 달라진 도시. 저는 그게 인류 경제 도시로 가는 기본적인 이 정부에서의 전략, 우리가 해야 될 전략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시간 정도 했는데, 뭐,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거 하나, 이런 머리를 깎은 결기와 또 12일간,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지겠지만, 철야농성을 했던 그런 나름대로의 각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제 첫 딸내미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그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을 더해서 반드시 한번 이 정부 내에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아까 방위산업청이 이제 대전으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유성의 안산 국방 네. 융합 클러스터 있죠. 해가지고 예. 이제 거기를 개발을 하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토부에 그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애국 활동 오래 동지님들 같이 해오던 입장인데요. 유성구가 상당히 좌파 성향이 좀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물론 사회에서 9% 정도 부정선거 한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장훈 시장 당선하는데 유성에서 한 8,000표 졌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정치적으로 좀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유성구가 좀 이렇게 자유우파 성향으로 좀 바꾸도록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브앤테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애국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좌파 성향 있는 사람들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좀 자유우파 쪽으로 좀 바꾸도록 이렇게
또 같이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그린벨트 부분은, 사실은 그린벨트 부분도, 대한민국, 그러니까 규제 중에 하나잖아요. 규제 중에 하나인데, 물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기회발전특구로 말씀드렸지만, 이러이러한 목적하에, 이러이러한 용도로 이거는 풀자라는 거를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다가 뭐, 진짜 플러스에서 인재 육성, 국방과 관련돼서, 방산 관련돼가지고, 뽑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대학생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거를 지자체장이 책임하에, 그걸 한번 하라.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선생님도 만약에 좌파로 바꾸라고 하면 절대 안 바꾸시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진영 논리에 쓸데없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한동안은 그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은 좌파가 더 꼰대인 것 같다. 좌파가 꼰대인 것 같다. 여기 있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은 과거에 제1교회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 이미지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DJ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예? 안 좋아했는데, 왜냐면 제가 또 사연이 되게 길지만, 저는 이해창 총재가 당연히 당선될 거라고 생각에 제1기획을 그만두고서 뭔가 했는데, 깨짐으로 인하여 인생이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뭐 그런 속에서, 그러나 지금 보면은 뭐 노무현 그 양반도 참 괜찮은 양반이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수파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김대중과 여기 노무현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형성된 것 같아요. 많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민주당 보면은 사실은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수용하듯이 김영삼 대통령, 사실 공과가 있거든요. 과도 있지만 공도 있거든요.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 좌파들의 개혁은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을 수용할 수 있는 거, 포용할 수 있는 거, 거기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세대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20, 30대가 좀 지나가고 이렇게 커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바뀌지 않겠나. 그게 저는 민주당에서 진짜 박정희 대통령 거기 댁에 가서 좀 참배도 하고 이게 변화의 시그널이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유성 같은 곳은 정말 진영 논리에 갇힐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지방시대를 말씀하셨는데 대전 중심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좌우파 논리를 얘기하면 끝이 없고. 그런데 그런데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상승도 대도시만 그렇지 지방에는 빈 마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 상식, 정의 이런 얘기를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 지역의 불균형의 문제는 공간적 정의가 훼손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간에서의 정의. 그게 뭐냐면 똑같은 사양의 아파트인데 이 부동산 값도 그렇고 또 대학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했는데
지방대 출신이기 때문에 인정 못 받는 이것. 이게 사실은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상식의 범위를 좀 벗어났어요. 이거를 돌려주는 거 이것이 필요한데, 일정 정도의 뭐랄까요? 저는 그 대통령이 자주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철학, 그 다음에 똑같이 가자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기회를 좀 더 균등하게 하자. 기회를 균등하게 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이것도 사실은 되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7,500억, 올해 같은 경우는 7,500억, 내년부터는 1조인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약간의 그 뭐랄까 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는 사실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망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건 좀 그것도 이상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그 인위적으로 연명하는 그런 식의 어떤 개발, 균형 발전 전략, 이거는 내가 보기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어느 정도 좀 자율 경쟁, 좀 시장의 논리에 좀 맡겨서 진짜 여기는 정말 우리가 갖고 와야 돼.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자체의 의지가 있어. 기회 역량이 있어. 그냥 사실은 수준 이하의 리더가 있는 곳에 표 때문에 그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걸 지금 현재로 보면은 거의 균등하게 나눠주고 있어요. 못 사는 데는 더 많이 나가고. 근데 좀 더 이 가능성 있는 도시는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좀 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능성 있는 데를 좀 더 키워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앙에서의 딱 원칙 가지고서, 중앙에서의 기준 가지고서 그냥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에 오히려 지역을 살리려고 돈을 7,500억을 쏘는데 오히려 지역이 더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경쟁, 균등한 기회, 그 속에서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겠나. 경쟁과 균등한 기회라는 원칙은 좋은데, 네. 현실적으로는 서울은 수도권은 수도권이고 지방은 지방이고, 그렇죠. 그게 현실적으로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 공기업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 네. 그것이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들어요? 그거에 대한 평가도 이제 그건 공기업 이전은 대단히 잘 한 거죠. 앞으로도 버전 시즌2, 윤석열 정부에서의 시즌2는 이제 이어질 텐데, 저는 이제 그거에만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거에만 기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는 가야 될 게 기업이다. 상당히 인위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